2024년도 시험 대비 조리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리막 이론 수업 첫 번째 날이고 지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OT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또 조리막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수업은 이제 이론 수업이죠. 그리고 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10주 과정 수업인데요. 그런데 뭐 추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한 10주 다 채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11월 셋째 주가 요쯤 돼야지 아마 10주 과정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까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보통 진행되는데 원래는 8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또 뭐 좀 연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또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0주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월부터 10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이 될 때 동시에 인강으로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동영상이 같이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이론 수업이랑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이건 당연히 실강 진행이 되는 건데요.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같은 경우 기출문제 풀이하고 같이 업로드가 되려면 아무래도 실강 진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문제 풀이는 인강으로 이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 풀이가 각 단원별로 거의 끝나갈 때쯤, 끝나가기 전주쯤 그 정도의 이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가 아마 같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푸시면서 단원별로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 3월 달에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개강이 되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약 6주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을 보면은 24년도 시험이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꼭 수업 들으시고 바로바로 당일 복습해 주시라는 말씀 항상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습 당연히 열심히 하실 텐데 좀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미루거나 아니면 좀 며칠 있다 해야지 이렇게 미루면 그게 양이 쌓이고 점점 시간 지날수록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분명히 수업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갔었던 것도 다시 보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었지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더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공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당일 복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이 단순 암기가 상당히 많은 과목입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무슨 나무 이름 외우는 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암기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야말로 괄호 빈칸 넣기 같은 걸로 이제 좀 암기 하실 때 활용하실 만한 프린트 같은 것도 나눠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내용을 다 암기로만 하시면 안 돼요. 임업경영도 마찬가지고 조리막도 마찬가지고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도요. 그래서 조리막도 잘 이해를 해두면 굳이 일부러 다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업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신 분하고 그냥 암기만으로 공부하신 분하고는 시험장에서 결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지 말을 살짝 바꾼다거나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에도 무리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 당연히 많이 있지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낯선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다 뜻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이거는 이 뜻이구나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알아가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용어들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이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왠지 어려워 보이는 용어 때문에 내가 좀 거부감을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이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론서가 1권, 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론편 1, 이론편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출편이 우리 교재에서 3권이 기출편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교재가 1, 2, 3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3권까지 다 이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권, 2권 이 두 개만 이론편이고 3권은 기출편이에요. 그런데 이론편 1권에는 그야말로 조림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다루는 파트부터 이무 6종 파트까지가 이론편 1권이고요. 이론편 2권 같은 경우는 묘목을 기르는 것부터 산림 보호 그리고 부록 이런 것까지가 이론편 2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따가 OT 끝나고 파트 1을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림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인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사항들을 이따가 같이 보게 될 것인데요. 인분이라고 하는 거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숲의 종류부터 해서 숲의 특징 그런 것들 오늘 다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다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 여기부터가 우리가 이제 수목 생리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파트부터인데요. 먼저 수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수목의 생장과 관련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지는데 수목의 생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영양생장 그리고 생식생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의 몸체가 커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영양생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수고생장 그리고 직경생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양생장과 관련해서 수고생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한생장, 무한생장 그리고 또 고정생장, 자유생장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특성을 같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유한생장을 한다더라, 어떤 나무는 무한생장을 한다더라, 어떤 건 고정생장한다, 자유생장한다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다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목과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 수목과 영양 이 부분에서는 수목 체내의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수목에 필요한 무기, 양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목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무기, 양분 종류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무기 양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기 영양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무기 영양소들 중에서 특히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의 특성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다뤄보게 될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몇 개 이 정도만 적었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무기 영양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질소, 인산, 칼리 이런 거는 아마 식물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영양소이죠. 얘는 비료 3요소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비료 삼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물들이 땅에서 그만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공급을 해줄 필요성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소인산 칼리 같은 이런 애들이 식물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도 당연히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 수목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것 중에서 이렇게 진소이산 칼리 있죠? 이 비료삼류소 같은 경우는 수목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은 무기 영양소는 결핍 현상이 나타날 때 늙은 잎 부분부터 먼저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늙은 잎부터 결핍 현상이 나타나냐면 새로 생기는 부분으로 늙은 부분에 있는 양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쓰라고. 그런데 체내에서 이동성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부분, 어린 잎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이동성이 안 좋은 대표적인 무기 영양소 칼슘입니다. 이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칼슘 외에도 또 철 같은 것도 체내에서 이동성이 안 좋은 또 대표적인 것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체내에서 이동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산림 토양과 관련해서 토양 조건이 산성일 때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무기 양분의 종류, 그리고 토양 pH가 알칼리성일 때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무기 영양소의 종류, 이러한 것까지도 이런 영양소, 무기 영양소에 대해서 다룰 때 같이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 호르몬과 관련한 사항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식물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뭐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이러한 것들 다룰 건데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리고 ABA, 그리고 에틸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이고, 얘네들이 체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이런 적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체내에서 그야말로 생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구분을 해라. 생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애를 구분을 해라. 뭐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다뤄보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를 칠판에 적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만 얘기를 해본다면, 옥신 같은 경우는 정아우세 현상에 관여합니다. 정아우세 현상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뿌리 생장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고농도로 썼을 때 제초제로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물체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여기 땅이다라고 보고 식물체 줄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식물체 줄기에 여기 꼭대기 정 가운데에 있는 눈 있죠? 그걸 우리가 정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들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식물이 생긴 걸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여기가 이렇게 제일 길고 여기 이 정아와 가까운 부분은 좀 짧잖아요. 정아랑 먼 부분이 좀 길고 이런 특성을 가지죠. 왜 그러냐면 정아가 힘이 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 얘네보다 정아 얘가 더 힘세게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식물체를 내가 집에서 화분을 기르는데 옆부분 얘가 좀 더 엄청 길게 자라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잘라봐. 정화 부분 잘라보세요. 그러면 얘가 길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옆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런 정화 우세 현상이 관여하는 거. 이게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중에 파트 7 부분에서 삽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물체가 있으면 이 부분을 뚝 잘라요. 식물체 가지 일부를 뚝 잘라서
그 부분을 땅에 꽂는 거예요. 땅에 꽂아요. 내가 자른 부분 땅에 꽂아요. 그러면 여기 땅에 꽂은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고 얘가 자라서 다시 원래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목을 할 때 여기 이 가지를 일부러 잘라서 여기 자른 부분에다가 우리가 하얀 가루를 묻혀서 땅에 꽂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묻히는 하얀 가루가 로톤 분재라고 하는 하얀 가루인데 그게 옥신계 물질이고 그 옥신계 물질 그게 그렇게 삽목할 때 뿌리 발근도 잘 되고 생장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옥신계 물질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같은 옥신계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물체의 어떤 부분에 어떤 농도로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도로 썼을 때 제초제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옥신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이사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초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자주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23년도에도 그거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베렐린 같은 경우 이건 뭐 개화 결실 그리고 뭐 신장, 생장 그런 거에 관여합니다. 개화, 결실 이런 거가 지베렐린과 관련되는 건데 개화 꽃 피는 거죠. 결실 열매 맺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신장, 생장에 관여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장, 생장이라고 했는데요. 신장이라고 하는 거 길어지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 자체가 처음 발견된 거가 키다리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식물체한테서 발견됐어요. 키다리병이라고 하는 거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줄기가 길다란 거예요. 그게 신장, 생장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이 지베렐린, 얘가 이제 신장, 생장에 관여하는 그런 얘고요. 그리고 식물체에 또 휴면타파, 뭐 종자의 휴면타파, 식물체 휴면타파 이런 거에 또 관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면이라고 하는 거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나무들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다 가지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상태에서 겨울잠 자잖아요. 그러다 봄 되면 다시 막 생장 시작하죠. 그렇게 생장 시작하는 거가 휴면이 타파된 거고요. 종자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종자를 땅에 심었는데 싹이 안 나. 그러면 그 종자가 잠자고 있는 거, 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자가 그렇게 휴면하고 있다가 싹이 났어. 그러면 휴면이 타파가 돼서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게 하는 거. 그런 게 다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내 또는 종자 내에서 그렇게 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휴면이 타파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체내에서 탄수화물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체내에서 탄수화물의 이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 지베렐린의 활성이 높을 때 수목에서 목부와 사부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발달이 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세포 분열과 관련이 깊은 것이고요. 그리고 ABA 같은 경우는 휴면을 유도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휴면 유도. ABA는 잠자게 하는 거. 종자 잠자게 하고요. 식물체 잠자게 하고. 그게 ABA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는 과실의 성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과일 같은 경우요. 과일이 완전히 막 다 익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에틸렌 생성량이 굉장히 확 높아지는 이런 특성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 호르몬입니다. 기체 상태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드린 다른 것들하고는 좀 체내에서 수목 체내에서 이동하는 특성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 호르몬인 에틸렌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인 세포 간극을 통해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틸렌은 그렇게 확산된다더라 이런 걸 알고 있냐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죠. 출제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산림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커다랗게 기상, 토양 이렇게만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이 뭐 기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게 특히 광합성 관련한 사항을 엄청 중요하게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 외에도 뭐 음수, 양수, 음엽, 양엽 이런 것들 음수, 양수, 음엽, 양엽 이런 것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나무가 음수고 양수고 어떤 나무가 음수고 양수냐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단순 암기로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한 것들 이제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빈칸 넣기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드릴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요 정도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과 관련해서는 산림 토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산림 토양과 경작 토양의 그 특징을 비교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냐 이러한 것들이 또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 토양의 그 pH 그리고 pH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이 주로 산다더라 이러한 것들 여기서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생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산림 생태 같은 경우 이 산림 생태는 이 파트 3 부분이 여기 산림 환경 부분하고 아주 또 밀접하게 관련이 깊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분해, 산림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분해와 관련한 사항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옛날부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챕터 2에 있는 산림 생태계의 1002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생태 파트에서 옛날부터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던 것으로 또 종다양성과 관련한 것을 잘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다양성과 관련된 정의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2023년도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구의 생물 균계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림의 특징, 뭐 열대림의 특징 이러한 것들 구분할 수 있냐 그리고 그런 곳의 토양 특징은 어떻냐 이런 것들 우리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대와 관련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 암기로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뭐 난대림 그리고 온대림 이런 것들 구분해서 각각 어떤 수종들이 사는지 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난대림 수종도 있고요. 온대림 수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어떤 수종이 있다더라 이런 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파트가 임업종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임업종자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종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수정과 관련해서 다뤄보는데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중복 수정과 관련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식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피자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종자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피막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시식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시식물 이거는 중복 수정을 하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자식물 종자가 낮출되어 있어요. 거시식물인 거예요. 이거는. 이 거시식물 얘는 중복 수정하지 않고 단일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항이 시험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필수로 깔고 가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중복수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리는 이 부분은 식물체에서 암술 부분입니다. 암술 머리, 암술 대, 그리고 지금 여기 커다란 동그라미,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자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가 들어있는 방이에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자방이라고 하는 거, 이 종자가 들어있는 방? 그러면 종자는 어디에 들어있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열매 속에 들어있잖아요. 자방이 앞으로 열매가 될 부분입니다. 과실이 될 부분. 과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방 속에 여기에는 배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배주라고 하는 것은 책에 따라서 밑씨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주의 속 안에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안에는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한 거, 이게 난세포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2개 쳤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극핵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쪽에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이 3개 있는 거는 반족세포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리고 난세포의 양 옆에 하나씩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얘네는 뭐냐면 양옆에 있는 거 조세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딱 보니까 자방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방은 제가 종자가 들어있는 방이라고 그랬죠. 종자가 어디 속에 쌓여 있대. 열매 속에 종자가 들어있어. 지금 이거 피자식물 암술인 거예요. 속시식물 암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속시식물의 암술을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배낭 안에 어떤 게 들어있다까지 그렸죠. 그러면 중복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극핵,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 그렸어요. 핵이 2개예요. 이 극핵 동그라미, 얘는 핵이 2개인 거, 이건 2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극핵이 정세포 1개하고 합해줘서 3n짜리인 배유핵이 되고, 그리고 난세포는 동그라미 하나 그랬죠. 얘는 핵이 하나예요. 이 난세포 핵 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또 정세포 하나, 1n짜리 하나하고 합해줘서 2n짜리인 접합자가 되고, 이 접합자라고 하는 거 얘가 자라서 배가 됩니다. 그리고 배유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배유핵, 얘가 나중에는 당연히 배유가 되겠고요. 이렇게 정세포가 극핵하고도 합해지고 정세포가 난세포하고도 합해져. 2군데에서 합해졌잖아요. 이게 중복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시식물은 중복수정을 하기 때문에 배유가 3n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겉시식물, 낮은 식물, 얘는 중복수정하지 않고요. 단일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단일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만 일어나요. 그래서 낮아식물, 겉시식물, 걔네는 단일수정만 하니까 2n짜리인 배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3n짜리인 배가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이 낮아식물은 배가 1n이에요. 배가 1n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 다뤄볼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린 거 가지고서도 시험 문제 몇 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방은 뭐가 될 거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또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배주, 미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이게 앞으로 뭐가 될 부분이냐면 종자가 될 부분입니다. 배주, 미시 이렇게 표현한 거, 이게 앞으로 종자가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종자 같은 경우 우리가 매일 보는 거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일 먹는 쌀, 매일 먹는 밥. 쌀룬 있잖아요. 쌀룬.
그 배예요, 배. 그리고 여기 다른데 여기가 배유예요. 이 이런 배 여기에 앞으로 뿌리가 될 부분, 잎이 될 부분 그런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자라 나올 때 배유에 있는 양분을 이용을 해서 쭉쭉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주가 종자가 되고 그리고 이 배라고 하는 거 얘는 앞으로 뿌리, 잎 그런 것들이 될 것들이 이 배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주의 껍질이 있어요. 배주에 있는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피라고 불러요. 주피, 간단하게. 그러면 그렇다면 배주가 종자가 될 거라고 했으면 주피는 뭐가 되겠어? 종자 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주피는 종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피는 뭐가 되냐? 배주는 뭐가 되냐? 사방은 뭐가 되냐? 이것도 여러분 출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하게 요즘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종자 채집과 조제, 종자 저장과 검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종자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가 뭐 노천 매장하는 수종에 대해서 이 수종이 언제 노천 매장하는 건지 알고 있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수종 종자는 건조 저장을 하는 걸까, 어떤 수종 종자가 건조 저장을 하는지, 어떤 수종 종자가 그야말로 뭐 보호 저장 또는 보습 저장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저장을 하는지 이런 거 구분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최종림과 최종원 이런 거가 있는데요. 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를 채집하는 거, 채취하는 거, 그게 최종이에요. 종자 채취하는 거. 종자를 채취하는 게 최종인데 최종림은 종자 채취하는 숲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최종원도 종자를 채취하는 것인데 최종림과 이 최종림 이 두 개의 차이 이거 우리가 확실히 좀 구분을 하고 가야 됩니다. 최종원 같은 경우는요. 좋은 종자,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최종원은. 그런데 최종원을 내가 만들었는데 사실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내가 오늘 나무 심었으니까 한두 달 있다가 종자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 절대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무에서 종자를 얻으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나무를 길러가지고 종자 얻으려면. 그러면 그렇게 아직 종자를 못 얻는 그 기간 동안 최종원을 만들긴 했는데 종자를 아직 못 얻어. 아니면 최종원을 만들어서 종자를 얻긴 했는데 종자가 부족해. 그럴 때 종자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종자 얻으려고 최종원 만든 거랑 똑같은 수종으로 구성된 숲이 있어. 근데 질이 진짜 좋아. 그러면 내가 너를 최종림으로 지정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림에서 내가 원하는 종자를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림으로 내가 지정을 했으면 물론 내가 지정하는 건 아니죠. 지정하는 사람이 있죠. 나라에서. 그죠? 그런데 거기 최종림으로 이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좀 질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좀 정리해주고 질 좋은 애들 잘 가꿔서 좋은 종자 얻을 수 있게 작업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특징. 그리고 또 최종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는 그야말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최종원이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목 6종이라고 하는 게 6번째 파트인데요. 이거는 질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만드는 거 그게 인목 6종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선발 6종, 교잡 6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7부터가 우리 이론서 2권 내용입니다. 묘목 양성이 7번째 파트인데요. 먼저 7번째 파트 묘목 양성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는 묘목을 키우는 장소인 묘포 만들기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묘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묘포 관리와 관련한 것들 당연히 이제 같이 다루게 돼요. 그리고 묘목의 분류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아까
삽목 이런 거 말씀 살짝 드렸죠. 예, 그런 거 뭐 삽목, 접목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같이 다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묘목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7번째 파트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8번째 파트 묘목 식재와 쑥가꾸기. 묘목을 산에 심는 거 식재예요. 그리고 심어주고 잘 가꿔줘야죠. 보살펴줘야지. 그런 거 이제 쑥가꾸기. 그런 게 여기 8번째 파트에서 다뤄주는데요. 사실 이 8번째 파트가 9급 기준으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7번째 파트는 9급 기준으로 조리막에서 출제 비중이 2번째. 8번째 파트가 1등, 7번째 파트가 2등이에요. 출제 빈도를 본다면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얘네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확실히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재 제가 출제 빈도 표로 다 해놨잖아요. 그걸 보시고서 난 딱 이거 보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콕 집어서 열심히 그 부분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23년도 지방지 시험에서 조리막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생기셨을 거예요. 원래 항상 출제 빈도 1등인 8번째 파트가 이번에 23년도 지방직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출제 빈도 높은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골라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가 중요하니까 아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건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얘만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완전 힘들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묘목 식재와 관련해서는 뭐 봉우리 식재, 뭐 치식, 그러한 뭐 특수 식재법들, 걔네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쑥가꾸기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풀베기 덩굴 제거, 재벌, 간벌, 가지치기 이런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거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9번째 파트는 작업종 갱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림에 있는 나무를 벌채를 했어요. 그러면 벌채하고 그 산림이 허벌판 그대로 그냥 허벌판으로 있게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또 바로 또 산림이 바로 또 형성되게 하죠. 그렇게 벌채하고 바로 산림이 형성되게 할 때 어떤 방식이 이용이 되냐 그런 거가 9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개벌 작업, 모수 작업, 산벌 작업, 택벌 작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뭐 특징, 장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9번째 파트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 보니까 또 되게 무시하고 막 대충 봐. 이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로 틀리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부분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뭐 그리고 여기 10번째 파트 주요 수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출된 것들 위주로 가지고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10번째 파트하고 11번째 파트 얘네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림 보호와 관련한 이 부분은 비생물적 산림 피해, 생물적 산림 피해 커다랗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비생물적 산림 피해 같은 경우는 고온의 해, 저온의 해, 산불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 그리고 대기 오염과 관련된 피해 증상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물적 산림 피해는 당연히 뭐 병충해 그런 것들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11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어제 임업경영학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결과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당연히 어려운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 당연히 있어요. 그런 날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